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척준경 3편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1, 2편 못 보신 분은 보고 와주시면 이해가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여진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척준경은 바깥적보다는 안에적하고의 인생 2라운드를 열게 되는데요. 고려와의 사투를 정리한 여진족은 금으로 발전한 후 고려와는 다시 충돌을 하지 않게 됩니다. 고려 내부에서도 금이 강해지니까 과거 치열한 사투와는 달리 이제부턴 그 금과 친하게 지내는 친금파가 생겨나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친금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보다 많은 여진을 척살했던 척준경이었습니다. 이걸 아리너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본 사람이잖아요. 금이 얼마나 강한지. 오히려 실제 전장에 또 안 나가본 사람들이 그깟 싸우는 게 별거냐 이런 말을 너무도 쉽게 내뱉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척준경같이 최일성을 누빈 사람이 평화를 이야기하면 훨씬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찾아온 평화의 시대, 그러나 평화의 시대에는 또 다른 암투가 벌어지기 마련이죠. 본격적인 척준경 인생 후반기 2막이 펼쳐집니다. 밑바닥이던 척준경 인생 1라운드, 그를 이끌어줬던 사람이 윤관이었다면 2라운드에서는 또 하나의 굵직한 인물이 그의 인생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은 우리가 이자겸의 난으로 해서 교과서에서도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외척 세도가다 이렇게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외척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얻는 어감은 무조건 부정적이죠. 환관과 마찬가지로 환관정치 그런 것처럼 기존 정답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성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 이 이자겸은 지난 1편 때 소개드렸던 그 이자의 있죠. 척준경 첫 번째 주인이었던 숙종하고 희대의 데스매치를 펼쳤던 이 이자의가 그 자기 누이의 아들, 즉 조카를 왕위로 올리려고 했다가 숙종의 역습을 받고 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촌이 이자겸이니까 이 집안은 그야말로 외척 중의 외척인 거죠. 그 윗대로 살펴보면 이자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자겸의 할아버지죠. 이자연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딸이 셋 있었는데 딸 셋을 모두 문종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자연의 경우 상당히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하는데 승불억유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가 승유억불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반대 단어는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학 세력을 억눌렀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의도는 뭐냐면 그 당대에 이른바 신흥 세력들이 유학을 내세워서 떠오르려고 했고, 그러니까 호족에서 문벌귀족으로 이어졌던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그걸 억누르려고 했었죠. 즉 이자연이 신흥 유학 세력을 억누르는 그 역할을 일정 부분 했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 후대 역사에 있어서 그 후손 이자연의 후손 이자겸이 굉장히 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반드시 서술자의 관점이 들어간다는 것. 여하튼 이자겸은 당대 고려의 기득권 중 기득권, 로열 패밀리다. 그렇지만 역사와 정치는 만만치 않아 로열 패밀리라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니 실제로 금수저 이자겸도 그냥 평탄하게 출세를 했던 게 아니라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황당한 일을 겪는데, 이자겸 집안이 외척이니 그래서 이자겸 역시 자신의 누이를 그 고려 순종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때 이자겸 삶에서 1차의 기회가 온 건데, 이자겸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순종이 즉위하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이자겸 집안 입장에서 뭐 좀 해보려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상당히 불운했던 건데요. 근데 불운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순종에게 시집 보냈던 누이 있잖아요. 그 장경공주 이씨라는 인물인데, 이 장경공주가 어처구니 없게도 바람을 핍니다. 근데 그 바람 상대가 누구였냐면 무려 궁궐의 노비였어요. 대단한 노비죠. 여튼 그 전직 왕의 부인 아닙니까? 그런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노비의 매력, 그 괴력의 매력은 대체 어디서 왔는지. 여하튼 이게 발각되었을 때 이자겸 집안이 얼마나 황당했을지 그 상상이 가는데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자겸의 그 다른 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아빠 이자겸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발목을 잡습니다. 여튼 이자겸 집안의 여인들이 그 아버지나 오빠들하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자겸의 누이는 당연히 궁에서 쫓겨나고 이자겸 역시 연좌로 관직에서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고려에 수양되고 숙종하고 사촌 이자이하고 한판 대승부를 벌였다가 이자이가 참패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말씀드렸는데, 이 그 친척의 패배가 이자겸한테도 좋은 일일 리 없죠. 나름 카리스마 있는 숙종이 왕위에 있을 땐 그래서 이자겸 역시 찍소리 못하고 숙이고 지내야 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나름 고난의 시절이 있던 금수저였던 거죠. 그러나 숙종이 세상을 뜨고 난 후 이자겸은 그 부활의 저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숙종의 아들인 그 예종이 왕이 되고 3년째에
그 예종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는 시들지 않은 저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슬슬 힘을 되찾아가기 시작한 이자겸이었지만 이 예종 때부터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막 휘두른 건 아니고, 이 시기는 서서히 부활을 도모하며 고개를 일으켜가는 시기라고 봐야겠죠. 결국 나름 참고 힘을 기르며 기다리던 이자겸은 예종이 죽자마자 드디어 오랫동안 갈아왔던 칼을 뽑아듭니다. 예종이 세상을 떴을 때 그 이자겸 딸하고 예종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14살이었거든요. 이자겸은 예종이 세상을 뜨는 순간 이 자신의 그 외손자를 차기 왕으로 밀겠다는 그 물밑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지체 없이 실행에 옮깁니다. 여기까지는 역시 똑같이 자기 친족을 왕으로 밀어보려고 했던 이자의 사촌하고 똑같은 행보죠. 그리고 이에 대해 역시 그 선왕, 그 예종, 그 전에 있던 왕 예종의 그 형제들이 이자겸에 대해 반발하고 나온 것인데, 이거 역시도 그 같은 구조죠. 바야흐로 그 왕의 형제, 그리고 이제 그 외척,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자겸하고 매치업했던 걸로 보이는 인물이 그 선왕 예종의 동생 왕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이 둘의 매치업에선 그 이자겸이 승리를 거둬요. 이자의의 지난 패배를 이번 재대결에서 아주 제대로 갚아준 건데,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자겸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에 남은 바는 없지만, 결국 그 이자겸의 그 외손자인 그 고려 인종이 이제 즉위를 하고, 그 라이벌 그 왕보는 유배를 가는 걸로 결착이 납니다. 이때 이자겸은 왕보가 역모를 꾀했다는 죄목을 씌워 숙청을 하는데요. 아마도 미리부터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준비했던 쪽이 패배와 와신 상담의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이자겸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다음 시합 준비는 패배한 쪽이 훨씬 더 미리부터 치열하게 준비하잖아요. 패배자 마음이 더 아프고 한이 남으니까. 패배는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지만 모든 승리의 밑거름이 또 패배이기도 하죠. 패배를 승리로 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패배했다는 사실을 피하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잘 담아두고 있어야겠죠. 일부러 장작에서 자고 쓸개를 매일 핥았던 부차 구천처럼 말입니다. 패배를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건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언젠가 찾아와줄 승리가 그 아픔과 상처를 씻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이렇게 나름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자겸이었던 만큼 일단 승리를 손에 쥐게 되자 그동안의 울분을 풀어내기라도 하듯 감춰뒀던 자신의 양 날개를 아주 거침없이 펄럭이기 시작합니다. 이 펄럭임에 대해 우리는 외척으로서 지나친 권세를 휘둘렀다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로 이 이후부터 고려사는 이자겸 집안의 거침없는 전횡을 상당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급을 엄청나게 받았다. 그리고 그 이자겸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신하잖아요. 근데 그 신하라고 나를 칭하지 말 것,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특혜죠. 게다가 주변 다른 신하들도 이걸 지지했다니 이자겸이 그 오랜 세월 기울여왔던 그 정계 장악의 노력, 얼마나 많은 그 자금과 수고를 기울여 이 고려 조정 정치판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관철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사에 유독 이걸 반대했던 한 신료가 있었다고 나와요. 그게 누군가? 바로 그 유명한 김부식입니다. 결국 김부식 때문에 이 이자겸의 엄청난 특혜는 일단 보류가 되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자겸이 모친상을 겪습니다. 그걸 이유로 일단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요. 근데 이때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일시적 퇴장을 더 큰 도약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그 물밑 작업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외손자 인종이 이자겸 돌아오시오 신하라 부르지 않겠소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당연히 어린 인종이 이걸 직접 의지로 썼을 리는 없고 외할아버지의 그 작업이 들어간 조서였겠죠. 김부식 등 반대파를 정치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하나의 쇼였다. 잠시 사퇴한 건 오히려 이런 거창한 컴백 동기 쇼를 하기 위한 일시적 숙임. 정치라는 건 이런 다 쇼잉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자겸은 이런 퍼포먼스 이후에 화려하게 컴백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언급된 그 이자겸 어머니, 이분은 고려사에 아주 그 횡포가 대단했던 인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자겸의 모친은 성품이 탐욕스러워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로 사들이면서도 전혀 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노비를 시켜 횡포를 부리곤 했다. 이에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상인들이 서로 축하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자겸 모친이 세상을 뜨니까 도성 내 상인들이 축하 파티를 벌였다 이건데요. 이자겸 전횡의 사례를 꼭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그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고려사엔 그 이자겸의 화려한 컴백이 있던 날 큰 비가 내리며 번개와 천둥이 쳐서 거리에 물이 일장이나 찼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만 이 그 컴백 그 쇼를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자겸이 절대적인 그 세도가였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절대적이었다면 사실 굳이 이런 귀찮은 기획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사촌이 처참하게 척살된 그 사례만 봐도 이자겸이 설사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은 늘 있었다고 봐야 할 거예요. 특히 김부식같이 대놓고 반기를 드는 세력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은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더 부추겼겠죠. 그래서 그런 심리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뭐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무리한 수를 둡니다. 어떻게 하냐면 현재 그 어린 왕 인종이 그 자기 딸의 아들이잖아요. 외손자. 근데 자기 딸의 아들한테 그 자신의 다른 딸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셋째 딸, 넷째 딸. 그 딸들을 더 시집 보내요. 그러니까 딸의 아들한테 추가로 두 딸을 더 시집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삼녀, 사녀 이자겸에 이들은 이제 그 지금까지 조카였던 아이한테 시집을 가게 되는 거죠. 인종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이모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이프가 된 거죠. 그것도 둘씩이나. 뭐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으니 인종의 케이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아들인데 그 내가 결혼을 엄마의 여동생들하고 두 번이나 또 한다. 인종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정치적으로 봐도 주변 정치 세력들 입장에서 볼 때 야 저거 이자겸이 혼자 다 해먹으러 하는 게 저 해도 너무 심하다. 그런 반감이 생길 수 있죠. 충분히. 인종 본인도 그 10대 청소년인데 한창. 근데 갑자기 그 이모가 자기 부인으로 둘이나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지존의 몸이라고 해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10대 시절이라는 게 굉장히 그 반항심이 폭주할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아무리 외손자 마네킹 왕이라고 해도 이 조치는 좀 너무 날 얽어매려 한다. 그 인종에 있어서 이 그 외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식의 반감을 키우는 처사가 되지 않았던가. 이 고려사를 보면 이 그 셋째 넷째 이모랑 결혼을 할 때 큰 바람이 불고 기와가 날리며 나무가 송두리째 뽑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거의 괴기 수준이죠. 이건 자연도 자연이지만 이자겸 반대파들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묘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결혼 후 이자겸은 이제 조정을 완전히 그 자신의 그 친족들, 친이자겸파로 장악을 합니다. 또 고려사에는 그 자신에게 빌붙지 않는 이들은 중상하여 모조리 계략으로 내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록도 있어요. 이 되다 보니 이제 이자겸 집은 그야말로 그에게 아부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뇌물이 끝도 없이 모여들어 수만 근의 고기가 썩어났다. 남의 토지를 강탈하고 종들을 풀어 백성들의 수레어마를 빼앗기도 했다. 심하죠. 결정적으로 청소년 인종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된 사건이 고려사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자겸은 지군국사가 되려고 왕에게 요청해 자신의 집에 와서 책봉하게 했으며 시간까지 강제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왕한테 자기 집으로 와라. 시간까지 정해서 언제 와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고려사에서 인종이 본격적으로 이자겸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자겸은 설마 외손자가 자신에 대한 반감을 품기 시작할 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무서워도 왕은 왕인데 결국 질풍노도 시기 인종은 외할아버지를 뛰어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또 급기야 인종이 외할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는 그 낌새를 알아채고, 또 권력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냄새는 잘 맞잖아요. 슬금슬금 이 반감을 활용해 이자겸에 집중된 권세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겸이 좀 너무 자기만 다 먹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너만 다 먹냐 이런 건데, 근데 아무리 사실 잘난 인간도 이 사회라는 거대 조직 밖에서는 그 하이에나 한 마리만 만나도 비참하게 잡아먹힐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대단하고 사업 잘하고 뭐 공부 잘하고 잘나도 아프리카 야생 초원에 혼자 던져놓으면 며칠도 못 살 거거든요. 사실 잘난 사람이 잘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잘난 이들이 못나다고 비웃고 무시하는 저 같은 이런 여러 평범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회라는 구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잘난 사람이 또 잘나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존재해주지 않으면 잘난 사람도 결코 살아나갈 수 없다. 이자겸 역시도 비록 그가 이제 나름 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승리를 했지만 그래도 그가 잘날 수 있었던 건 고려를 지켜주는 수많은 병사들, 세금 내는 백성들, 즉 민중들이 고려라는 나라를 구성해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인종의 반항심 그리고 이자겸을 안 잊고하는 세력들의 뭉침, 그 화학 반응으로 인해 훗날 우리가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뭐 김찬, 안보린 등 내시들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고려 때의 내시는 황관하고는 다르죠. 물건 다 있는 남자들이에요. 그 왕을 측근에서 보조하던 문관들인데
지금은 우리가 야이 너 내시 같은 놈아 이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표현인데 고려시대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 좋고 높은 관직이었어요. 정상적인. 이들은 그 이제 그 상장군 최탁 등 무관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이자겸을 체포 유배 보내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이자겸 제거파들에게 상당히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척준경이었습니다. 사촌의 패배, 척살 등으로 이자겸도 자신을 친위할 강력한 세력들은 어느 정도 포섭을 했는데 그 포섭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천하무쌍 척준경이었습니다. 척준경하고 이자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당을 하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자겸 쪽에서 먼저 그 포섭의 움직임을 펼쳤겠죠. 이자겸이 그 자신의 아들하고 척준경 딸하고 혼인을 시킵니다. 엄청난 동맹인 거죠. 척준경만 내 편에 있으면 내가 무력에 밀려 척살될 일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척준경은 그야말로 가난하고 한미한 신분이었는데 당대 고려 원탑 최고 권력자하고 사돈까지 맺은 거니까 엄청난 출세를 한 거죠. 역으로 보면 척준경의 무력이 얼마나 초인적이었는가도 알 수 있죠. 오직 물리적 힘 하나로 그 자리로 간 거니까. 근데 이 척준경에 엄청난 출세를 시기하던 무리도 있었습니다. 또 척준경 본인도 출세하고 나서 잘난 척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 그 이지원, 이자겸 아들이죠. 장인 척준경이 그 동생 척준신과 함께 세도를 부렸는데 상장군 등이 척준신이 하급 관리에서 병부 상서로 발탁되어 자신의 상관이 된 것을 못마땅히 여긴 터라 기꺼이 이 모의에 가담했다. 그러니까 척준경의 그 세도 부리기에 척준경에게 그 출세 역전을 당한 여러 무인들이 그 반감으로 이 프로젝트에 동참을 했다는 기록이죠. 해서 이 이자겸 제거파들은 굉장히 과감하고 엄청난 행동력을 일단 보여주는데요. 거산날까지 거사 계획을 우선 들키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과업은 클리어한 거죠. 그리고 거산날이 오자 일군의 병력을 휘몰아 초저녁에 가장 먼저 척준경 동생 척준신 그리고 척준경 아들인 척순 및 친이자겸파 대신들을 순식간에 급습 척살을 벌이는 데 성공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선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자겸의 난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오히려 이자겸 일파는 선제 공격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자겸의 난이 아니라 되려 그 인종의 난, 인종의 친위 쿠데타라고 보아야겠죠. 이때 척살된 척준경 동생 아들들은 상대파에 의해 그 시신이 궁성 밖으로 그냥 내던져집니다. 궁궐 안에서 이 참담한 소식은 결국 이자겸에게도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자겸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고려사에 보면 이자겸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자겸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나이 척준경을 긴급 콜하게 되는데요. 척공 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소. 그나마 이자겸 일파 중에 이런 아수라장을 가장 잘 겪어봤던 척준경은 여기서 사실상 이자겸 일파의 반격전을 리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때 척준경을 제외한 이자겸 일파 대신들은 벌벌 떨면서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고 보면 이자겸이 척준경을 사돈으로 맞이한 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최소한 이때까지는요. 근데 척준경이 이렇게 핀치에 몰릴 때 그 몸이 수그러드는 사람이 아니죠. 분연히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사태가 이처럼 위급한데 어찌 이리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멍하니 안 움직이고 있다간 다 죽는다 이거죠. 본능적 전사인 척준경은 역시 이런 정변식 싸움의 특성. 보통 이럴 땐 당하는 쪽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 하다가 병력이 심지어 많은데도 쭉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선수 필승, 싸움의 기본을 아는 척준경이었죠. 수천 수만 여진 군대한테도 거침없이 들이받았던 척준경은 여기서도 고작 수십 기 정도를 이끌고 난리가 나고 있는 궁궐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군세나 정보 파악 이런 것도 부족한 상태지만 그냥 가서 부딪혀 보기로 한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 궁궐은 선수를 친 반이자겸파가 일단 주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십 기를 몰고 나타난 척준경에게 문을 열어라 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에 척준경은 믿을 만한 수하 장수를 시켜 상당히 그 능력이 있는 장수였겠죠. 궁궐 담을 넘게 한 다음에 안에서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간 척준경은 여기서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고려사에 따르면 이때 척준경은 들어가자마자 땅이 뒤흔들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척준경의 고함이 어찌나 어마어마했던지 척준경이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함성을 지르자 상대파 장수인 진호경과 최탁 등은 외부의 군사들이 대거 집결했다고 여긴 나머지 겁이 나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함 한 방으로 상대군의 길을 확 꺾어 움직임을 봉쇄해버린 척준경은 이후 무기고로 가서 거기를 완력으로 장악해버립니다. 흡사 왕자인한테 이방원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자겸 일파 사람들을 무기고로 불러 무기들을 쫙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자겸도 척준경의 그 맹반격에 정신을 좀 차리고 최탁, 권수, 고석 등 그 파악된 자신의 반대파들의 집에 사병을 보내서 거기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돌려 상대의 본거지에 난리를 만든다. 가장 좋은 반격 전략 중에 하나죠. 역으로 빈집치기. 그리고 이자겸은 평소 자기가 후원하던 그 현화사로 연통을 넣어 현화사인 자신의 아들인 그 승려 의장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 의장이 승병 300명을 긴급히 끌고 와 이 궁궐 전투로 투입이 됩니다. 정말 긴박한 한수죠. 이 고려시대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기만 했던 게 아니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각지의 그 유력한 문벌 귀족, 호족들의 세력 기반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유력 세도가는 돈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 돈 쌓아놓기만 하면 활용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일단 이걸 사찰에다가 보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찰이 부유해지고 거기에 많은 승려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게 승려들을 모읍니다. 그럼 그 승려들은 세도가가 제공하는 물적 지원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마치 소림사, 달마대사처럼 무예도 수련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별무반에도 참여했던 승병이 되는 거죠. 동시에 해당 사찰을 지원하는 세도가의 사병적 성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고려 때 사찰이 유행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세도가들이 자신의 세력을 곤고히 하기 위한 투자 및 사병 확보에 그 똑똑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자겸 할아버지 이자연이 문종과 함께 사찰의 건립 및 지원 정책을 상당히 강하게 추진했거든요. 이 와중에 사찰을 투자의 기반으로 본인들 세력 곤고화 역시 탄탄하게 추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 정변 때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척준경 등장에 이어 이자겸 지지파, 승병까지 궁에 도달하자 판세는 급격하게 역전 흐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척준경 부대의 위세에 반 이자겸파 군대는 완전히 쫄아가지고 고려사에 보면 궁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감히 나오지 못하고 활과 화살을 쥐고 수비만 할 뿐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넘어간 거죠. 역시 척준경. 결국 흐름이 이상해진 걸 느끼고 그냥 냅두면 판세가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간다고 판단을 한 인종은 나름의 결단을 내리는데 처소를 박차고 나와 본인이 직접 이 전투의 전면에 나서는 용단을 내립니다. 무시무시한 척준경 부대 앞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건데 고려사 왕이 궁궐문인 신복문으로 직접 와서 나타나니 척준경의 병사들이 바라보고 늘어서서 큰 절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고 환호했다. 인종이 무엇 때문에 무기를 소지하고 궁궐로 왔느냐고 묻자 병사들은 역적들이 궁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직을 지키려고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인종은 직접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무슨 소리? 지금 여기엔 역적도 없고 짐 역시 무사할 뿐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지체 없이 무장을 해제하고 해산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자신의 측근 신하를 시켜 척준경 병들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왕이 대놓고 명령하니까 일부 병사들은 시키는 대로 무장을 해제하기도 했어요. 근데 인종과 병사들의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척준경이 번개처럼 해당 현장으로 달려와 호통을 치면서 병사들의 무장을 해제하던 그 인종 측근에 대해 무시무시하게 칼을 휘두릅니다. 이에 그 해제 작업을 주도하던 인종의 측근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게 되고요. 척준경은 해제한 병사들에게 다시 무장을 입힌 후에 큰 소리로 전투재개의 함성을 재차 지르게 합니다. 왕이란 이름의 카리스마로 사태를 좀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전장에서만큼은 왕을 능가하는 카리스마를 지녔던 척준경에 의해 이날 밤은 정리되지 않고 더욱 계속 가열차게 타오르게 됐던 거죠. 결국 척준경 병사들과 승병 300은 왕이 그 너머에 있는 신복문에 드립다 돌격, 도끼로 그 문을 때려 부수게 되는데요. 결국 신복문의 기둥이 무너집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인종, 그 친위군과 이자겸파 군대 사이에 그 문을 사이에 두고 활 사격전이 벌어져서 인종 바로 앞까지 화살이 날아오기도 하고 또 그 신복문 기둥을 때려 부순 승병도 머리에 정통으로 활을 맞고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대난리죠. 이 난리 속에 현장에 도착한 이자겸은 인종 친위군 쪽에 사신을 보내요. 이렇게 타협안을 요청합니다. 어서 궁중에서 난리를 먼저 일으킨 그자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소서. 그러지 않으면 궁중은 더 큰 소요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겸 그 제거파들을 밖으로 내보내라, 버려라 이거죠. 그들은 나오면 끝장나는 거죠. 척준경 부대한테. 말하자면 항복 요청인데 여기에 대해 인종은 거부를 합니다. 이 거부 전가를 들은 척준경이 여기서 이자겸에게 이런 건의를 하는데요.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닥치면 난을 일으킨 역적들이 야음을 틈타 몰래 빠져나갈까 우려됩니다. 아직 그들이 채 밖으로 나오기 전에 궁궐의 문을 불태우고 수색해 체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계략에 대해선 이자겸 측근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데요.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궁궐의 건물들은 나란히 붙어 있어 한 번 불이 붙으면 진화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궁궐 전체가 홀라당 다 타버릴 수 있으니 그 계책은 불가합니다. 근데 척준경은 이러한 그 만류의 그 이자겸 지시가 오기도 전에 그냥 드립다 부화시켜서 자신의 화공 계략을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고려사, 척준경은 회답이 오기도 전에 마른 뗄나무와 장대나무를 가져다 등화문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바람에 불이 거세게 타올라 삽시간에 왕의 침전까지 불길이 미치니 궁인들이 모두 놀라 도피했다. 이렇게 무대뽀로 불을 질러버린 척준경은 이자겸 아들 이지보와 함께 춘덕문이라는 문을 통해 태자들이 기거하는 동궁 안으로 난입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그 왕이 있는 궁궐로 통하는 작은 문으로 가서 거기를 열고 그 왕이 있는 저기 중추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이때 그 작은 문을 지키고 있던 그 이작, 송행충이라는 두 장수가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척준경에게 다짜고짜 죽을 각오로 칼을 휘두릅니다. 여기서 척준경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는데 그 틈에 이 두 장수가 문을 잠그고 봉쇄해버리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척준경이 여기서 이 두 장수에게 패했다 뭐 이렇게 보는 뭐 얘기나 관점도 있는데, 근데 고려사 기록을 보면 이걸 가지고 뭐 패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척준경이 놀라 급히 물러나자 이작이 손수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한 게 아니고 놀래키고 그참에 싹 문을 잠궈버린 거죠. 그러니까 패했다는 건 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뭐 이런 게 패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척준경은 바로 병사들에게 지시하는데요. 너희들은 이 문을 지키고 있거라. 누가 저기서 나오면 가차없이 베어버려라. 이 대난리통에 인종도 몸을 피하려고 하는데 대피하다가 뒤돌아보니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불과 1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척준경의 분발로 인해 이미 이날의 싸움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직감한 인종은 여차하면 이거 오늘 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또 하나의 수를 생각해내는데, 그건 바로 이자겸에게 오늘 밤 왕위를 넘겨주고 목숨을 지키자는 결정이었죠. 그래서 긴급히 양유의 글을 써서 사신을 통해 이자겸 쪽으로 보냅니다. 여러 대신들과 함께 이자겸이 이 서신을 받아 읽게 되는데요. 이 서신을 받아 읽은 이자겸의 당시 심정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서신이라 뭐 당황했을지 아니면 드디어 됐다 이랬을지 어떨지. 근데 아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라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옆에 있던 이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함을 치는 거였습니다. 주상께서 그런 조서를 내리셨다고 해도 우리 이자겸 공께서 어찌 그런 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 이자겸 공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걸 받으실 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옆에서 소리를 치면서 그 왕위를 못 받도록 그 압박, 그 바람을 넣는 뭐지 그런 뉘앙스의 말이었던 거죠. 이 이후의 장면을 고려사가 뭐라고 묘사해 놓냐면, 이에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이자겸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사오니 깊이 양찰하소서 하고 그를 되돌렸다. 여기서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묘사는 오케이 땡큐 왕이 감사히 받을게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수가 옆에서 못 받게 바람 넣은 게 자기 뜻에 어긋났다 라는 식의 좀 그런 뉘앙스 표현이거든요. 해석이 여전히 있지만 아마 이자겸에 대한 고려사의 박한 평가를 봤을 때 그런 뜻으로 기술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게 정말 이자겸의 본심이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인종과 이자겸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에 척준경은 더더욱 분발, 아주 그냥 궁궐 전체를 홀라당 태워버리려고 계속 부하들에게 땔감 보충해와라, 불질러라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부 부하 장수들이 이탈을 해요.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궁을 이렇게 다 홀라당 태워도 되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그래가지고 그 일부 병사들이 그 뗄나무를 내버리고 인종한테 가서 그쪽으로 붙습니다. 하여튼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때 인종한테 가서 붙은 병사들은 이 난리가 끝날 때까지 인종의 경호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부 이탈이 있었음에도 우리의 척준경 굴하지 않고 계속 궁을 불태웁니다. 결국 그 불길이 인종 있는 곳까지 미치게 돼서 인종이 황급히 불 없는 쪽으로 피해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결국 불길로 적을 유도해 몰아넣고 잡으려는 척준경의 계략에 그대로 걸려든 꼴이었죠. 결국 왕의 침입군은 그대로 척준경 군사에게 포착되어 앞서 기란내를 하던 오탁에 목이 베인 것을 시작으로 최탁, 권수, 고석 등 주동파들, 그리고 아까 척준경을 잠시 깜놀하게 만들었던 이작, 송행충 등 친위파 장수들 모조리 체포되어 척살되게 됩니다. 고려사인 이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 많은 사륙이 이르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인종도 척준경 군세에 포착이 되게 되고 아주 비참한 꼴을 겪게 되는데요. 고려사 내용 보시죠. 서원에 이르러 지석승 등이 왕을 부축하여 북문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이자겸과 척준경이 그들을 죽이려고 낭장 이적선을 시켜 끌어내게 하였다. 지석승이 임금의 옷을 움켜잡고 구해달라고 소리치자 왕이 이적선을 꾸짖었으나 이적선은 지석승의 가슴을 발로 찼다. 그럼에도 옷을 놓지 않아 임금의 옷이 찢어지고 복두도 역시 문틀에 부딪혀 부서졌다. 이지미와 이지보, 이자겸의 아들들이죠. 는 문의 선체에 왕을 쳐다보면서 섬돌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고 최식만이 홀로 나가 절을 올린 후 이적선더러 임금께서 말씀하신 듯 내가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느냐고 꾸짖었다. 이적선이 결국 지석승을 놓아주었으나 지석승 등은 아직도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당시 환관 조령이란 자가 이자겸에게 아부의 글을 섬겼기에 인종이 최식과 조령을 불러 지석승 등 세 사람은 지성으로 임금을 아꼈을 뿐 다른 마음은 없으니 너희들은 나를 보아서라도 죽이지 않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왕이 마을에 오르자 이자겸과 그 처가 손뼉을 치고 땅을 두드리면서 대성통곡했다. 황후께서는 입궐하면서부터 태자복기를 원하였으며 주상께서 탄생하시자 오래 사실 것을 온갖 정성을 다해 하늘에 빌었습니다. 여기서 황후는 이제 그 인종의 어머니, 즉 이자겸의 둘째 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낳고선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다 너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천지와 귀신들도 우리의 지극한 정성을 아는데 뜻밖의 오늘 도리어 역적들을 믿고 골육을 해치려 하다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자겸 집안,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인종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이렇게 뒤통수 치냐,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의 코멘트는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그럼 이 질책에 대해 인종은 어떻게 반응했냐? 고려사엔 이에 왕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 뿐 말을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마터면 처참히 숙청당할 뻔한 이자겸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후 그 분노에 정리보복을 가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인종이 특별히 살리려고 요청했던 신료들까지도 척살해버려요. 결국 이자겸 난이라 쓰고 인종의 침입 쿠데타라고 읽어야 하는 이날의 사태는 이자겸 척준경 크로스라인의 완승으로 끝나고 승부가 종결된 후 분노한 이자겸과 척준경은 당시 궁궐에서 숙직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참형에 처하려고 하기도 했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거기까지는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난 이후 인종은 아주 초라한 꼴을 면치 못하게 되죠. 척준경에 의해 궁이 홀라당 불타버려서 이후부터는 이자겸 집 한켠에 거주하게 되고 고려사, 이후 이자겸과 척준경의 위세는 더욱 강성해져 그들이 하는 짓을 감히 누구도 어쩌지 못하였다 라고 역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종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척준경입니다. 사실 정변 발발 초기만 해도 이자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했었거든요. 원래 이자겸도 그 정치인, 정객이지 이런 그 칼창이 난무하는 싸움에 익숙한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자겸 일파에 고려 최강, 그 전장에서 달코 다른 무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겸은 우왕좌왕했지만 그 숱한 생사고락을 전장에서 넘나든 척준경은 기본을 알았던 거죠. 이런 변란 속에서는 우왕좌왕하면 죽는다. 우유부단하면 끝장이다. 스피드, 행동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자겸이 척준경하고 사돈 맺은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그러니까 이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기 위해선 사실 이방원이 이런 걸 잘했는데 최핵심 인물을 우선적으로 제압해야 하죠. 그게 이제 성패의 키워드 아닙니까? 일전 왕자의 난 영상에서 이방원이 시작과 동시에 노린 건 사실 정도전이 아니라 이성계였다. 이성계가 아팠던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작과 동시에 이방원에게 체포 구금되어서 이방원 반대 세력들이 브레인을 잃고 그렇게 쉽게 지리멸렬했던 거 아니냐라는 가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성공하려 했다면 일단 그 최수뇌부 즉 이자겸과 척준경을 다이렉트로 먼저 노렸어야 하죠. 근데 척준경 동생 아들 이쪽을 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방향착오죠. 나름 일생의 승부를 걸면서 왜 이런 어리석은 전략적 오판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특히 문제는 척준경이죠. 쉽진 않겠지만 정말 이기려고 했다면 척준경 동생이 아니라 척준경을 시작과 동시에 노렸어야죠. 물론 척준경이 워낙 무시무시해서 못 노렸던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대승부 이후에 이자겸이 보인 행동이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제거하려고 했던 인종 아닙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직후라면 상식적으로 인종을 폐해야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난 직후에. 물론 이수 같은 반대 세력도 있었겠지만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듯이 밀어버릴 수도 있었단 말이죠. 이참에 숨어있던 반 이자겸 팔을 다 드러내 도려내버린 결과도 된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친위 쿠데타 파가 정변 중에 죽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인종을 그냥 냅둡니다. 이게 일단 이자겸 개인으로 봐서는 그 최대의 미스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인종이 척준경을 제압하지 않았다는 그 미스를 했다면 이자겸은 인종을 그냥 보위에 내버려두는 오판을 저질렀다. 자기가 왕을 하진 않더라도 왕을 갈아치웠어야죠. 이자겸은. 물론 딱히 대안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기의 그 딸의 아들 그리고 나머지 두 딸도 인종한테 시집을 보냈으니 모든 정치적 역량을 인종한테 올인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런 대막장이 돼도 그 기존 투자가 너무 아까워서 우유부단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게 결정적 오판이다. 아무리 투자한 게 많아도 이 카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과감하게 손절매해야 하거든요. 아마 이자겸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인종, 저거 그냥 냅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여기서 역시 혈육이란 부분이 또 장애로 작용했던 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자기 손자 아닙니까? 게다가 사랑스러운 딸의 아들이고 또 딸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숙청하기가 여러모로 눈에 밟혔겠죠. 실제로 고려사에 보면 이자겸이 인종을 독살하려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방해했던 게 바로 딸들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자겸이 딸들한테 시켜 독을 탄 탕약을 인종에게 먹이려고 했는데 뭐 딸이 이걸 들고 가다가 일부러 엎었다. 뭐 그리고 까마귀한테 던져줘서 까마귀가 그걸 먹고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들 입장에서 인종이 남편이지만 동시에 조카 아닙니까? 어떻게 제 손으로 쉽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지사 세움지마라고 얽히고 설키게 인종하고 인척관계를 맺어 놓은 게 이자겸 출세에 큰 득이 됐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자겸의 그게 발목을 붙잡은 거죠. 설마 이 인척관계가 이렇게 장애가 되리라고는 처음 딸들 시집 보낼 땐 상상도 못했을 건데 참 그래서 유명한 스포츠 명언에 야구 몰라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역사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 몰라요. 근데 이 피 끓는 18세 인종이 이 패배를 당하고 그냥 있을 리 없겠죠. 인종은 그 지난 1차 정변 때의 패배 원인을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계속 곱씹습니다. 어차피 정치는 이자겸이 다 하고 시간은 남아 돌았을 테니까 판을 쭉 복귀해보니 이자겸 못지않게 진짜 문제였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척준경. 그 사람 때문에 졌다. 척준경이 뭐 너무 휘저었잖아요, 그날 밤. 그래서 내가 이기려면 저 척준경이를 잡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인종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인종의 곁에 뭐 측근들도 모조리 숙청 혹은 참살당한 상황이어서 도와줄 인물도 없었는데 그래서 인종이 은밀히 포섭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전담 의사였습니다. 주치, 최사전이라는 인물인데 뭐 신하는 몰라도 의사 만나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뭐 배가 살살 아프다, 머리가 쑤신다 이러면서 의사 불러들이면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사전이 인종하고 척준경 사이를 뚫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닥터 최가 그 역할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척준경이 인종의 꼬시기 전략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떤 척준경의 전형적인 무인스러움, 약간 단순함, 전장에서의 싸움은 잘해도 복잡한 정치 정쟁에는 익숙하지 않은, 정치 정쟁에서는 나한테 회유 입질이 들어와도 그걸 좀 의심하고 진짜 복합적,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종이 그 지존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살살 꼬드기고 뭐 또 그런 게 있었겠죠. 척준경한테 사실 이자겸보다 척공 당신이 더 훌륭한 사람 아니오. 왜 이자겸 밑에만 있으려고 하시오. 당신이 한번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소? 뭐 이런 그 꼬시기 전략, 마사지가 들어갔겠죠. 동시에 여기서 인종은 그 정쟁 전략으로서는 최고인 그 이간질 카드를 뽑아둡니다. 이자겸하고 척준경 사이를 이간질하자. 이때 둘 사이가 벌어지게 된 그 결정적 계기는 고려사에는 이자겸 아들 이지원의 종이 척준경 종하고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둘이 좀 싸웠나 봐요. 그래서 이지원 종이 척준경 종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니네 주인 척준경은 궁궐을 멋대로 홀라당 불태웠다지? 그거야말로 죽어 마땅할 대역죄가 아니더냐? 니놈도 척준경 종, 니놈도 관노가 되어야 할 주제에 어디 나한테 화를 내느냐? 근데 이 말을 들은 척준경 종이 척준경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 말을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척준경이 대노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척준경은 사실 궁에 불을 지른 게 이자겸 일파가 다 동의했던 전술은 아니었잖아요. 척준경이 무인의 감으로 그냥 독단 수행한 건데 근데 전장에서는 원래 왕명도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닌 무인 척준경은 당시 상황이 전시라고 봤던 거예요. 아니 신성한 궁에 어찌 불을 지르나 이건 정치인들 판단인 거고
생사를 넘나들었던 척준경 입장에선 아니 지금 그딴 거 따질 때냐. 당시로선 딱 그 정변의 승패만 놓고 보면 이건 옳은 판단이었죠.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별도의 증명이 없다면 전방 소대장이 옳고 후방 총사령관이 그르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정확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면 망하는 나라들 보면 한결같이 최전방 일선 지휘관들 의견 무시되고 먼 뒤에 안전한 데서 지도나 보고 왈가왈부하는 높으신 분들 뜻대로 전략 펴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선 지휘관이 자기 판단에 따라 윗선 명령 어기고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영웅은 되지만 높으신 분 입장에선 안이 꼽죠. 내 명령을 어기고 또 좋은 결과를 이렇게 올린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정치적 보복을 획책하게 됩니다. 이게 뭐 흔한 역사의 패턴인데 척준경도 반사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떤 분들은 그냥 척준경이 감정적으로 비위상해서 이자겸을 배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지만 그렇다기보단 내가 자칫 이자겸이의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자겸이 인종을 지나치게 핍박한다는 그 여론에 대한 정치적 돌파구로서 궁을 불태운 나를 숙청하는 짓을 이자겸이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의구심이 생겼던 게 아닌가 싶어요, 척준경이. 이렇게 해서 이자겸, 척준경 사이는 일종의 틈이 생기고 이 틈을 인종이 사정없이 후벼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척준경의 오해였던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당시 고려사회에서 신분이나 이런 게 이자겸하고 척준경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겸이 뭐 딱히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척준경한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요. 뭐 자기 아들 종이 그런 말을 떠든 거지 자기가 한 얘기도 아니었음에도. 근데 여기서 정치인 척준경은 자기 출세와 생애 최대 오판을 하는데 이자겸하고 마음으로 완전히 등을 찌고 인종 쪽으로 자신의 정치 인생을 배팅하는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인종하고 척준경은 몰래 계속 비밀 연애 편지 주고받듯 계속 연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자겸을 치자 이런 모의까지 하게 되죠. 일단 섣불리 들고 일어났다가 측근을 모조리 잃는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인종은 척준경에게 섣불리 거사하면 안 되니 때를 보자 뭐 이런 편지도 보내고 해요. 그러다가 척준경이 병부에서 무관을 선발하고 있던 날에 긴급 전가를 보냅니다. 오늘 밤 이자겸 일파 군사들이 나를 치러 올 것이라고 한다. 짐이 오늘 해를 입는다면 물론 그것은 짐 본인의 부덕에 소칠 것이다. 다만 통탄할 일은 태조께서 개창한 일에 선대의 여러 성군들께서 내게 보위를 계승해 주셨는데 이대에 이르러 성씨가 다른 왕조가 들어선다면 이는 짐 혼자의 죄일 뿐 아니라 이 시대 모든 대신들의 만고지죄가 될 것이다. 척준경, 경은 부디 이 역사 앞에 올바른 판단을 오늘 하도록 하라. 이 말을 듣고 척준경은 자기 직속 사람들을 거느리고 무기고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무력으로 장악 100여 기 정도를 무장시켜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동을 합니다. 이때 그 근처를 지키고 있던 친이자겸파 장수랑 충돌을 하는데 아니 척공 이 뭐 하는 거요? 여긴 뭐하러 갑자기 오셨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척준경은 이에 대해 말이 아닌 검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단칼에 척살. 이후에 일단 인종한테 가서 그를 먼저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범상치 않은 판단인데 그러니까 적이 인종에 대해 역공을 가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인종을 확보하고 또 이게 자신의 정당성 증빙도 될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그 연후에 지체 없이 이자겸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이자겸 사병들이 활을 쏘면서 척준경에 저항했다라고 나오는데 척준경은 여기서 또 예의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칼을 빼어들고 다시 휘두르면서 예의 무시무시한 사자우를 토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 좋은 병사들이었을 이자겸 사병들이 척준경한테 완전히 기가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병사들이 척준경한테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판세가 결정되어 버린 건데요. 이에 척준경이 이자겸한테 사람을 시켜요. 다 끝났다. 좋은 말로 할 때 제발로 나와라.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완전히 뒤통수 맞은 이자겸 갑자기. 그러나 고려판 만인제적 척준경에게 여기서 힘으로 대항해봐야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자겸은 저항을 포기하고 흰 소복만 입고 인종과 척준경 앞으로 걸어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이자겸을 체포한 척준경은 바로 발빠른 군사들을 보내서 이자겸의 아들들 역시 전격적으로 체포하고요. 특히 이때 그 아들 의장 같은 경우는 왕의 침전 밑에 숨어 있다가 붙들려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척준경은 인종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토대로 친이자겸파 장수들, 관료들을 일제히 척살, 체포, 유배시키는 대숙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누려왔던 절대 권세의 몰락치고는 너무 갑작스럽고 허무한 결말이었죠.
이 척준경의 초인적 무력을 앞세워 다시 정권을 잡은 인종은 이자겸을 재판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외조부이기도 해서인지 차명은 아니고 전남 영광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조정의 친이자겸 파들도 전부 숙청, 유배 등으로 싹 정리를 하죠.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척준경은 이제 이자겸의 세상은 끝나고 이 척준경의 세상이 왔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인종 라인에 타는 걸 척준경 개인 생으로만 보면 실수였다. 그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자겸 일파 청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척준경 역시도 숙청됩니다. 그럼 이때도 또 친위 쿠데타 정변으로 척준경을 제거했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치적으로 제거해버려요. 그럴 필요도 없었던 거죠. 대신 신료 중 하나가 척준경을 탄핵하는데요. 역시 궁궐을 불태웠던 이를 빌미로 해서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당시 척준경을 탄핵했던 이가 정지상이라는 인물인데 이런 상소를 올려요. 5월 지사는 일시지공이요. 2월 지사는 만세지죄입니다. 5월은 이자겸을 제거했던 때고 5월 지사는 이자겸 제거고 그 전에 이제 2월은 척준경이 궁을 불태웠던 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겸 제거의 공이 크다고 할지라도 궁 불태운 거 그 죄를 덮을 순 없다. 결국 이래서 척준경 탄핵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대해 척준경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의 삶,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공격을 당했을 때 더 큰 우렁찬 소리로 역공을 가해 정면 돌파했을까? 당연히 그러지 못했죠. 여긴 전장이 아니었으니까. 척준경이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런 걸 할 수가 없었던 게 애초에 척준경이 세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미한 가문 그야말로 맨주먹 하나로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척준경이 힘을 발휘하려면 결국 필요한 건 공식적인 병권이거든요. 공식적 자리, 병권이 정치적으로 박탈되어 버리면 그야말로 망망대해 나룻배 하나, 외딴 섬 처지가 되어버리는 게 척준경이었던 거죠. 혼자서 일기토로 고려 전국을 정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해도 따를 세력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이자겸이 허망하게 패했지만 그래도 대대로 집안이 오랜 세월 쌓아온 엄청난 지지 기반과 물적 자원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한미한 집안에서 동네 깡패들하고 싸움하고 다녔던 척준경에게 그런 세력이 있었을 턱이 없죠. 결국 척준경은 이 정치적 탄핵에 찍소리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관직 박탈, 병권 박탈, 역시 이자겸처럼 유배를 당하는 신세에 처하고 맙니다. 결국 인종이나 고관 대작, 기득권들에게 있어 척준경은 그들 간의 힘싸움을 잠시 도와줄 한낱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어처구니없는 토사구팽에 척준경이 어떤 말을 남겼는지는 일체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정권 최정상까지 갔던 사람은 몰락을 해도 뭔가 마지막 말 정도는 역사에 기록을 남겨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건데요. 어쨌든 당대 역사를 기록했던 이들도 기득권 층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 한낱 한때의 도구에 불과했던 척준경을 위해 기록자들은 페이지를 할애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배지를 나중에 척준경 고향인 황해도 곡주로 옮겨주게 되는데 수십 년 전장과 궁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다가 죄인의 몸으로 다시 어렸을 때 맨손으로 무릎에 들하고 뛰놀던 고향으로 다시 맨손으로 늙어서 돌아오게 된 척준경의 심정이 어땠을지 쉽게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결국 기록엔 척준경이 얼마 안 있다가 등창이 나서 죽었다라는 짤막한 기록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창이란 단어에서 척준경의 마음의 울분이 어떠했을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가히 짐작가는 바가 있지요. 그럼 이자겸은 어떻게 됐느냐? 역시 영광으로 유배 간 지 몇 달 안 되어서 세상을 뜹니다. 이자겸의 유배 생활은 비록 짧지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사실 이자겸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 말할 것도 있는 게 이자겸의 난이라고 해도 자기가 먼저 공격한 건 없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기습공격 2번 당해서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패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자겸 역시 처참한 심정으로 영광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건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살려면 식사를 해야 하니까 이제 밥을 지어 먹습니다. 해서 그쪽 지역이 여러 반찬들로 이제 한술 뜨게 되는데 그때 이자겸 밥상에 나왔던 반찬 중에 하나가 말린 조기였다고 해요. 생선. 근데 당시에 이자겸이 이 독특한 방식으로 말린 영광의 이 조기를 처음 먹어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잃는 비참한 지경이 돼도 맛있는 건 맛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맛있는 동시에 자신의 참담한 이 상황에 대한 비통도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진짜 삶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 입으로 들어온 맛있는 감촉 하나.
이 짜릿한 감촉은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는 이상 포기하지 말자. 굴하지 말자. 그래서 이자겸이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때 이름을 붙여주니 그게 바로 굴비다. 그러니까 굽을꿀에 안일비, 즉 굽히지 않겠다. 절대 고개 숙이지 않겠다. 굴하지 않겠다. 라는 뜻의 음식명을 붙여줬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 때문에 이 음식의 이름이 굴비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반찬의 이름이 되었다는 건데요. 근데 이건 후대에 지어낸 픽션이고 실제 그 굴비가 된 건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굴비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구부러진다는 말이 변해서 굴비가 된 거다. 뭐 이렇게 보통 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픽션이라고 하면 왜 이런 픽션이 후대에 만들어지게 되었나, 또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그 스토리가 이자겸이 뭔가 억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고려사를 보면 딱히 억울할 건 없어 보여요. 하도 권세를 휘둘렀다고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나쁘게 나오니까. 근데 사실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승자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대부분 그 대결한 쪽 한편의 당사자, 즉 승자들이 기록을 하니까 패자를 좋게 써줄 리 없고, 이자겸의 권세를 휘두른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자겸 입장에서는 그럼 뭐가 억울하냐? 억울하다면 뭔데 굴비냐? 일단 이제 최소한 그 난이라고 하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이자겸이 직접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난을 일으킨 건 없고, 또 이자겸이 진짜 왕이 되고 싶어 했는가, 그런 누명을 후대에 뒤집어 쓰곤 있지만 사실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뭐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다던가. 그러니까 뭐 18자 위왕, 18자 합하면 이게 이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씨가 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자겸이 퍼뜨렸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후대의 굴비라는 억울해하는 이자겸의 일화가 만들어진 건 어쩌면 왕이 될 생각까지는 없었던, 난을 본인이 직접 일으키지는 않았던 그런 이자겸의 억울함, 뭐 역사에 기록되지는 않았던 그 억울함이 백성과 민중들 사이에 퍼져서 구전의 일화로 픽션이 구축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우리는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또 기존엔 우린 그 이자겸 이꼴 외척 이꼴, 외척은 무조건 나빠, 이게 이제 고정관념의 시각이잖아요. 이 외척 세도가라는 표현 자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외척 그들에게만 있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고려 지배 세력을 어떻게 봅니까? 이제 호족, 문벌귀족, 뭐 권문세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잖아요. 뭐 학교 시험 때 문제로 접해보신 적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문벌귀족이라는 게 이제 지방 대주주 호족이 발전해서 나온 거죠. 호족들이 왕가하고 연을 맺고 중앙조정에서의 관직까지도 독차지하게 되면서 그냥 단순한 땅지주가 아니라 초고위 관료까지 하는 문벌귀족. 나중에 고려가 망하는 것도 이들 문벌귀족, 뭐 권문세가들 때문에 망했다라고들 많이 보죠. 근데 문벌귀족이 다 틀어주고 해먹으니까 이러면 누가 열받습니까? 뻔하죠. 그 못 먹는 사람들이 열받죠. 파이는 제한되어 있는데 계속 먹던 집안 사람만 계속 먹고, 그래서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더 열받았던 거죠. 당시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유학, 성리학, 상대적으로 거대 지주가 아닌 중소 지주 출신으로 학문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그들이 기존 거대 문벌 귀족에게 니들만 다 해먹냐 도전을 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뭐 정도전, 신진사대부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구조적 모순은 오직 문벌 귀족 그들만의 잘못인가? 공범은 없는가? 그들 잘못인 건 맞지만 공범은 없는가? 그러니까 애초에 왕건이 신라를 들어엎고 나라를 만들 때 손을 잡았던 세력이 누굽니까? 호족이죠. 그 호족이 나중에 문벌 귀족으로 발전한 거잖아요. 그들의 지지와 지원이 없었다면 왕건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결혼도 수십 번 하지 않습니까? 부인만 29명.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당연히 협력 받았으면 뭔가를 내줘야죠. 그래서 사실 우린 이 문벌귀족들이 이자겸 같은 경우도 그 문벌귀족 세도가의 화신이다 이래서 그들의 그 잘못 폭정만을 부각하지만, 사실은 문벌귀족들이 이렇게 세질 수 있었던 건 궁극적으로 뿌리까지 들어가면 왕건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벌려야만 했던, 거기까지도 그 근본 원인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유력 문벌귀족이 나중에 왕보다 더 힘이 세져서 왕권을 농락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건 그 왕족의 그 왕가의 시조가 자기 좋으려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했던 행위들, 그 뿌려놓은 씨앗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환관도 그렇고 외척도 그렇고 그들은 왕의 파트너예요. 우린 지금까지 역사를 배울 때 무조건 이들만 악랄하게 왕을 이용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왕도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그리고 왕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들이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손 잡는 거죠. 한쪽만 원해서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들 덕에 왕이 될 수 있었고 왕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거니 호족들에게 일정한 권력을 할양하고
오적 입장에선 당연한 물물교환인 거죠. 그렇다고 외척이나 환관이 뭐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보단 이런 왕을 지지했던 호족들이 그냥 하염없이 권세를 누리고 지화자 잘 먹고 잘 살고 새도 부리고 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그 왕이 되도록 도와줬던 그 왕한테 뭐 역으로 수총당하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졌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소개드린 그 이방원 부인 원경왕후 민씨 그 방원이 왕이 되도록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까? 또 원래 이 민씨 집안이 고려 때부터의 세도가 집안이었죠. 따지고 보면 이자겸하고 처지가 비슷한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왕 만드는데 그렇게 힘줬던 남편 이방원 태종이 오히려 자기 친정 가문을 숙청해버리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외척 이자겸 가문하고 계속 결혼한 것도 뭐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쌍방 파트너. 나중에 숙청한 건 그게 이제 필요 없어져서. 물론 나쁜 외척도 많죠.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한편에서 보면은 그 왕을 실컷 돕기만 하다가 나중에 토사구팽 당하는 도구였던 외척도 뭐 있을 수 있죠. 뭐 이방원 케이스도 그렇고 뭐 외척이 좋다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안을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물론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그들만의 온리 잘못이냐 그들만의 아니면 고상한 척하는 다른 공동 공범은 없는 거냐. 이자겸이 억울해. 그래서 음식 이름도 굴비야. 근데 이자겸이 뭐가 억울해? 그렇게 세도만 심하게 부렸으면서 따지고 보면 철저하게 그냥 이자겸 개인 입장 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원통할 수도 있겠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왕가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 내쳐졌다. 그러고 보면 오늘의 주인공 척준경, 이자겸 모두 정말 치열한 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버려질 뿐인 도구의 삶을 살다 간 건가 하는 회한을 인생 말년에 느끼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들이 세도를 부렸다는 건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난 결국 누군가의 도구에 불과했던 삶이었다 라는 생각 안 하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척준경 이자겸을 이렇게 논하고 있지만 솔직한 말로 그분들이 저보다야 더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이었죠. 제가 아는 걸 그분들이라고 모를 리 없었다. 다만 인생의 굴레, 수레바퀴라는 게 그렇게 개인이 똑똑하다고 해서 쉽게 그 틀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 일단 이자겸은 그 유배관후 얼마 못 살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자겸은 그냥 거기서 그냥 패하고 끝난 거냐? 뭐 그렇다고 밖에 볼 수는 없죠. 유배 가고 얼마 있다 세상을 뜨니까. 근데 이게 또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이자겸이 이씨잖아요. 이씨. 그리고 받은 자귀의 이름이 한양공, 조선국공 이런 자귀를 받아요. 이게 좀 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고려를 멸망시킨 게 누굽니까? 바로 그 이씨, 이성계죠. 그리고 고려를 망하게 하고 들어선 나라가 바로 이자겸의 자귀명인 조선. 그리고 그 조선의 수도가 바로 역시 이자겸의 자귀명인 한양. 이 우연치곤 참 묘해요. 역사라는 게 진짜. 물론 이자겸하고 이성계는 같은 이씨이기만 할 뿐 본이 다르죠. 뭐 가문 다른 이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묘한 우연은 어쩌면 굴비를 먹으며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던 이자겸의 그 의지가 뭔가 역사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던 건 아닐지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뭐 도저히 안 될 상황일지라도 한 줌 의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무언가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내용을 제가 이자겸이나 외척을 뭐 옹호한다, 긍정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사안을 말해보면 어떨까? 그냥 제시죠. 그 다른 시각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고. 전 정답이라는 생각의 강요를 싫어합니다. 정답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을 뭐 좋게 평가하는 거야 쉽게 해도 되죠. 근데 나쁘다. 저 사람 나쁜 놈이다. 이런 단정을 하려면 조금 더 신중하고 다각도적으로 살펴본 후에 나쁜 놈 단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이력서 한 5초 보고 이거 완전 형편없는 놈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력서 찢어버린다. 이렇게 쉽게 빠르게 단정을 내려버리면 기분이 좋겠는가. 근데 우리 모두는 그렇단 말이죠. 세상이, 그러니까 남이 나를 쉽고 빠르게 단정 내려주는 거는 싫어하면서 정작 나는 남을, 세상을, 인물들을 쉽고 빠르게 평가절하하고 나쁜 놈 취급을 해버리죠. 1초 만에.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남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 속 나쁘다고 결론 내려진 인물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욕부터 던지기 전에 다른 각도로 생각해봐주는 게 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의 아닐까. 한 번쯤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주고 그 다음에 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이러면 뭐 이자겸의 심한 세도 부린 기록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무슨 옹호냐 뭐 이렇게
비난하실 분이 100% 나올 텐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금 개인을 옹호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굳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분법적인 사고, 왕만 무조건 선이고 외척만 무조건 나쁘다, 이런 그 외척만이 잘못한 거다, 뭐 흑백 논리 사고, 뭐 그런 거를 한번 짚어보려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조를 좀 짚어보자는 거죠. 개인의 선악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자금에 대한 기존의 그 평가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척준경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은 고려 시리즈로 조금만 더 갈게요. 뭐 궁예 하고 그 다음에 견훤 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자는 아니지만 그 고려 시리즈를 한다면 그 고려의 진짜 숨은 우리 영웅 중에 그 양규 장군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한번 다루고 싶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요. 우선 바로 바로 다음 편에는 궁예의 진실, 과연 그는 정말 폭군이었나? 라는 테마로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늘 응원 댓글 써주시는 거 제가 다 답글을 못 달아드리고 있는데 정말 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다음 편은 더 잘 만들어가지고 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 매 영상 끝날 때마다 이렇게 그 여러 그 좋은 말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도 또 좋은 평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영상 자체가 좀 너무 길어졌으니까 그거를 조금 생략을 하고 다음 편부터는 다시 또 그거를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